만약 3시간 공부하는 양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적게 공부하고도 성적은 오르고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겠죠? 뭔가 공부한 시간은 긴데 실제로 공부한 양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공부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딴짓을 하거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대로 집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가지 공부법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수백 시간의 노력 끝에 제대로 집중하는 공부법을 찾았고 덕분에 5등급에서 출발해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했을 때 집중력을 올려준 효과가 있었고 또한 뇌과학적 심리학적으로 검증이 된 방법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내용을 담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원리도 같이 넣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죠. 우선 알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지력은 한정된 에너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체력처럼 사용할수록 고갈이 되죠. 매번 진짜 빡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막상 책상에 앉으면 금방 딴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건 마음을 덜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지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기부여만 받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라는 에너지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 전, 중, 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때 가장 시간 낭비를 하는 거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간이죠. 이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공부 준비 루틴을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우리의 집중력은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있을 때 조금씩 소모가 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책상을 싹 치우세요.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공부를 시작하는 루틴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휴대폰 보다가 바로 공부하는 거 어려운데 휴대폰을 보다가 책상 정리를 하고 책상 정리를 하다가 공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다음으로는 플래너를 꺼내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공부할지를 적어야 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으면 마감 효과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확실하게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무엇을 공부할지 명확하게 해두면 무엇을 공부할지 헤매다가 집중력을 쓸데없이 소모하는 일들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잊지 않도록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방법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사실 좀 문제죠.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에 막상 앉기는 했는데 미적거리는 경험이 다들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작은 행동을 플래너에다가 같이 적어놓고 이 행동을 체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기가 목표라면 수학 문제집을 펼치는 거, 영어 단어 외우기라면 제일 첫 단어를 노트에다가 적어보기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시작 행동을 먼저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뇌는 사실 시작을 제일 어려워해요. 하지만 시작한 걸 지속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다들 공부 정말 하기 싫었다가 막상 책상에 앉고 문제집 한 개 한 개씩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우리 뇌의 동기를 담당하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측좌핵이라는 곳에서는 한 번만 자극을 주면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서 동기 수준을 높여가요. 그래서 이 행동을 시작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만 생각하면은 이 문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답답해지고 시작을 미루게 되거든요. 이 절차만 딱 따르면은 낭비하는 시간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우리 절반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딴짓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공부에 몰입하는 거죠. 이를 각각 나눠서 살펴볼게요. 딴짓을 줄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딴짓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건 우리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전두엽은 우리 뇌의 의지력을 총괄하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두엽한테 일러 바치면은 전두엽이 알아서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딴짓을 막기 위해서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종입니다. 공부할 때 항상 빈 종이를 옆에다가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2가지를 적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딴 생각 혹은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은 그걸 종이에다가 옮겨놔 주세요. 앞서서 우리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했었죠. 놀랍게도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혹은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외재화해놔서 여기 적어놓으면은 딴 생각을 멈출 수가 있고 의지력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딴짓을 할 때 어떻게 그 행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건 딴짓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딴짓의 패턴
패턴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딴짓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계기가 딴짓을 하게끔 만들죠. 예를 들어서 카톡 소리가 울리면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지우개가 떨어지면 공부를 멈춘다든지, 이렇게 우리에게는 딴짓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서 꺼내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괜히 공부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은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적어놓고 딴짓 계기를 없애버리면은 딴짓을 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내가 딴짓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거울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딴짓을 하게 될 때마다 거울 속에 나랑 눈을 마주치고 내가 딴짓을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딴짓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공부에 몰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공부를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공부는 재미없고 게임은 재밌는데 어떻게 공부를 게임처럼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나 게임이나 하는 일 자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과제가 있고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게임은 하루 종일 몰입해서 할 수 있고 공부는 그러기 쉽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게임에는 공부에 없는 세 가지 몰입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명확한 목표, 눈에 보이는 결과, 살짝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가 몰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공부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살짝 어려운 난이도로 도전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넉넉하게 수학 문제 30분에 10개 정도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30분 동안은 11개를 풀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 기록을 깨나가는 게 정말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공부가 게임처럼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딴짓도 안 하고 공부에 몰입도 해서 빡 공부를 한 이후엔 뭘 해야 될까요? 공부 이후에는 푹 쉬어줘야 돼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공부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보다 중간중간 휴식을 갖춰주는 게 훨씬 더 오래 깊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휴식, 휴대폰 보기 이런 것들은 뇌의 집중력을 다 깎아먹는 제일 나쁜 휴식법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공부에 딱 맞는 좋은 휴식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잠깐 걸어다니기.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피로라고 느끼는 대부분이 착각이고 뇌가 아니라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아주기만 해도 피로가 생각보다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 피로도 훨씬 덜 느끼고 오래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호흡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낮춰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때 생기는 거고 부교감신경계는 휴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화도 안 되고 우리 몸에 집중이 안 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부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줘요.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끔 휴식을 주는 거죠. 근데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복식호흡이에요. 이렇게 심호흡을 몇 번 해줘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주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사실 호흡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면 돼요. 이거를 쉬는 시간마다 한 3-4번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걷는 거는 말하자면 집중력 리셋 같은 건데요.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방해 요소들의 영향을 덜 받게 돼요. 근데 이 효과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할 때는 잠깐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걸어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 집중력을 리셋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휴식 시간 동안 하고 다시 공부 전 루트로 돌아가서 이 단계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공부 전에는 책상을 비우고 플래너를 꺼내서 내가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인지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을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옆에 종이를 하나 두고 거기에 딴 생각과 딴짓 계기들을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 동안 내가 플래너에 적어놓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휴식이에요. 휴식 시간에는 휴대폰 같은 걸 보면 절대 안 되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주변을 걸어다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루틴을 다시 시작을 해요. 이것만 따라 하셔도 낭비되는 시간이 최소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오늘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3단계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적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집중하는 것 외에도 공부에는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독하시면 제가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심리학과에 입학해서 이게 근거가 있구나 라고 확신을 얻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